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무부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이르면 모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계파 갈등 재현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라며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악성 민원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 학대나 교권 침해를 상담할 변호사도 학교별로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탈옥을 시도했던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가 1,300억 원이 육박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송부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특혜 제공을 지시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에 끼어 있으니 신경 좀 써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배임 동기로는 로비스트였던 김 씨와 친분과 더불어 2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이 대표가 약속받았다는 민간업자 진술을 함께 담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방북을 추진했다고 범죄 배경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표결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류에 대한 출구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국정 운영 방해에서 찾는 건 매우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에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사법 절차는 정의의 저울에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서 강성 지지자들과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가 가결을 호소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며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건 형식적으로는 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국민이 묻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첫날부터 이 후보자를 둘러싼 몇 가지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과 자녀에 대한 쟁점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입니다. 본인과 아내, 아들, 딸 명의로 처가 회사에 비상장 주식 9억 9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도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2억 1천만 원에 달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세세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아들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 또 딸의 계좌 잔고를 늑장 신고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은 해외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987년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에 농지를 사들인 것도 쟁점입니다. 등기상 농지는 농민만 살 수 있는데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이 땅을 팔아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와 달리 당시에는 잡종지로 돼 있어 구매가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조차 잡종지로 쓰였어도 등기상 농지면 농민만 살 수 있다고 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농지 취득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인 아들이 20살에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비전공 학부생의 로스쿨 학생도 아닌데 김앤장 인턴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시기 학부생 인턴이 10여 명 있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 신탁 대상이었던 온라인 뉴스 서비스 업체 운영사의 배우자 소유 주식을 신우이에게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의 신우이인 김모 씨는 2014년 소셜뉴스 주식의 12.82%를 보유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가 대변인을 마친 뒤 그 회사를 다시 인수했다면 이건 99.9% 회사 주식을 파킹, 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신우이에게 매각한 건 위법한 대응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하며 또 배우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수였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해명할 때까지 출근길 질의응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오늘 당시의 회사 실적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우이가 얘기했습니다. 30년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떡 하나 주겠다. 배우자는 소셜뉴스의 창업 과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자산 운용 업무를 수탁받은 후에 그 성과에 대한 보수를 수령받았습니다. 남편의 자산 운용은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직후 스리랑카와 산마리노, 부룬디 등 9개 나라 정상들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뉴욕을 엑스포 유치의 베이스 캠프로 삼고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유엔 무대는 엑스포 총력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자회담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외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국제사회 분열만 더 부각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식물기구로 전락한 유엔 안보리를 보완하기 위해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전범 혐의를 받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지난달 브릭스에서 개발도상국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물론 프랑스, 영국 정상도 각자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알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최고 지도자 참석 여부가 총회 성공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며 다자 외교 무용론을 반박했습니다. A multipolar world is emerging. And multipolarity can be a factor of equilibrium, but it can also lead to escalating tensions, fragmentation, and worse. So to bring our multipolar world together, 대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 러시아 공개 지지에 나선 국가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에 5년 연속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연설 순서는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10번째로 김성 유엔 대사가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위협을 우려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 which is, of course, objectively not a good development. But this does not relieve us from the necessity to talk to them. 사실상 식물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미국 주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유엔 안보리가 더 광범위해야 한다며 상임이사국에 일본, 인도, 독일 등 대여섯 개 나라를 추가해 중국, 러시아 영향력을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고 9월 18일 새벽 국경역인 두만강역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 두터이 하고 북러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가 러시아 국경역인 핫산역을 통과해 두만강을 건너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 인사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20대에서 30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Z 조폭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경찰이 이번에는 전국 20여 개 조직에 속한 2002년생 조폭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며 만든 변종 폭력 모임을 적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20대 초반인 어린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끼리 폭력 모임을 만든 겁니까? 네, 충남경찰청은 전국 조폭들이 모여 만든 모임인 일명 전국회를 적발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 등 전국 21개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 38명이 만든 단체였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들은 모두 2002년생들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며 SNS를 통해 모인 겁니다. 이들은 회원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작년 말부터 매달 정기회동을 연 거로 밝혀졌습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세를 확장하는 동시에 선배 조폭들로부터 배운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건데요.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거나 술을 마신 뒤 거리에서 시민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 둔기로 상해를 입히고 패싸움을 벌이는 추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변종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겁니까? 네, 경찰은 원래 충남에 있는 기성 조폭 조직인 A파의 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A파는 최근 20대 조직원 10여 명을 새로 가입시켜 세를 불려왔는데요. 경찰은 이 젊은 조직원들이 전남 지역 다른 조직 소속 조폭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금 세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전남 지역 조폭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 대포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사태를 벌인 겁니다. 집단 폭행 사태가 경찰에 알려지자 추가로 보복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수사를 위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2002년생 조직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도중 수사람 모임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한 끝에 전국회까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젊은 조폭 조직원들이 자신들끼리 이렇게 새로운 모임을 꾸미는 행태, 경찰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죠? 네, 이들은 기성 조폭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막내급 조직원입니다. 전국회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는 폭행과 패싸움, 업무방해 정도입니다. 이들에게는 명확한 행동 강령도 없고 구체적인 서열 체계가 확립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 사업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등 조직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향후 세를 더 확장할 방법을 모의한 만큼 폭력이 수반된 범죄를 목적으로 만든 범죄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조폭 간 모임을 내버려 두면 앞으로 실제로 전국구 규모의 거대 조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엄벌하고 와해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2002년생 MG 조직폭력배들은 지금 각 기존 범죄단체에서 막내들입니다. MG 조직폭력배들이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나간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전국회원 38명 중 34명을 검거했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A파 조직원 32명도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집단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모레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엔 미국에서 최모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흰색 그랜저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3명을 다시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기존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범죄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일선 치안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늘리기로 했는데요. 조직을 단순화할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찰 수사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제일 중점을 둔 것은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범죄 예방 대응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112 신고를 받는 부서와 각 지역에서 순찰을 나가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가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발빠르게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휘 체계 절차가 단순해질수록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여러 조직도 통합해 중간 관리자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건 인력이 약 30-40%는 될 텐데 내건 인력이 많은 이유는 고기 많은 과가 많고 과가 많은 개가 많고 힘이 많아서 그만큼 지휘 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사이버 수사국과 과학관리관이 각각 수사국과 형사국 아래로 들어가 합쳐지는 등 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전문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만 강화한다고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검찰에 비해 전문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확보된 현장 인원은 우선 2,900여 명으로 일선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새롭게 만들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팀 형사들까지 순찰 업무를 맡도록 해 실질적으로 9,000명의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중 밀집 지역이나 공원 둘레길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운영안은 없습니다. 일선에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 각 부서에 쓸모없는 일들을 없애야지. 경찰 소관이 아닌데 한 번은 임시적으로 도와주다 아예 갖고 왔던 그런 것들. 특히 의경 부활 검토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관 책임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끼친 피해가 1,258억 원에 이르는데도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거나 항소심 재판 도중 다시 탈옥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자와 도주를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김 전 회장은 실제 행동에 옮기려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행할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며 1심 선고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저녁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식당 안에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외국인이 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식당을 집어삼키며 타오릅니다. 뜨거운 열기에 유리창이 깨지고 끊어진 전선에선 불꽃이 튑니다. 할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목이 터져라 누군가를 애타게 찾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40분쯤.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펑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며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웃 청년이 쓰러진 할머니를 구하러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분들이 안 구했으면 아마 할머니 돌아가셨죠. 가까스로 탈출은 했지만 할머니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할머니를 구한 외국인도 유리에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또 식당 건물과 주변에 있던 차 석 대 같아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시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처, 치유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마다 수시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 이른바 쌤119를 설치해 관련 사안 조사부터 법률 대응을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감귤의 고장, 제주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팔기 위해 익지도 않은 감귤을 따고는 가스를 뿌려 노랗게 만든 뒤 판매를 했는데요. 적발 현장 보시죠. 제주에 있는 한 감귤하우스 농가안입니다. 한가득 쌓인 감귤 상자들 옆에 웬 스프레이통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익지도 않은 새파란 귤을 샛노랗게 착색시키는 에틸렌 가스인데요. 이 화학약품은 덜 익은 귤 껍질을 노랗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 과장 대표는 귤이 노랗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다며 남들도 다 쓴다고 불맨 소리를 합니다.
이곳에서만 무려 17톤 넘게 적발됐는데요. 노릇노릇 안 하면 되지 않아요. 돈이 안 나와. 이렇게 착색된 귤, 몸에는 괜찮을까요? 직접적인 해는 없지만 귤의 신선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비싼 돈을 내고 색만 예쁜 덜 싱싱한 귤을 사 먹는 셈이죠.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억지로 색을 내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량 폐기 처리하고 농가에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색된 감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귤 꼭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귤 색깔은 샛노란데 이렇게 꼭지가 검게 말라 있다면 착색된 감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과일인 사과와 배물가가 훌쩍 뛰면서 감귤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없기 위해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의 첫 관문인 새벽 경매 전에 결과를 알려주는 방사능 검사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새벽 3시, 전국 최대 어시장으로 꼽히는 부산 공동 어시장. 경매를 앞두고 어종과 크기별로 선별 작업하느라 분주한 사이 또 다른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서로 다른 조업구역에서 잡아올린 고등어와 삼치, 갈치를 수거봉투에 담아 봉인지로 꽁꽁 감쌉니다. 경매에 나갈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지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선별로 조업해구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조업해구가 같이 겹치는 어선은 제외를 하고 조업해구가 다른 어선에서 대표 품종 세 품종을 각 한 품종씩 그렇게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에서 가져온 생선은 먹을 수 있는 살 부위로 1kg을 발라낸 뒤 곱게 갈아 측정 장비에 넣습니다. 신속 조사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 국내 식품 방사능 검사는 국제 기준이나 미국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속 검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8월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한 1,100건 정도 했고 모두 다 적합이었습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경매가 시작됐지만 상인들 표정 한 구석은 밝지 못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쪽이나 인천 쪽으로 저희들이 시판 물량을 많이 보내는데 실제로 많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저희들도 보내는 물량도 사실은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악재까지 겹치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 대처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보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경매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곳은 전국의 43곳에 이릅니다. 이들 위판장을 거치는 수산물은 국내 위판 물량의 80%에 이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39%로 직전 달보다 0.0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7월 말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율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분기 말 은행의 연체, 부실 채권 상매각이 집중되는 데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 R114가 서울 아파트 1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달 전월 대비 0.03% 올랐습니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는 실수요보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 상승기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먼저 가격이 오르고 하락기에는 가격이 먼저 내려서 선행지표 성격을 가집니다. 올해 세수 부족액이 59조 원에 이를 걸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인데 우려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게 3년 연속으로 대규모 오차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입니다. 2021년도에는 61조, 다음 해에는 52조가 넘게 세금이 더 거쳤고 올해는 59조 넘게 부족합니다.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부족해서 결손의 43%를 차지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12조 2천억 원 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와 밀접한 세목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은 구조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금 비중과 자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추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서 기존 추계 방식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정부가 있는 돈에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네, 일단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이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 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가급적 서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대신에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불용 예산, 기금 여윳돈 24조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환 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 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조기 상환에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평기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서 지난해부터 줄일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기금을 활용하는 건 이례적인 데다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환율 흐름이 반전한다면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기 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연속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재정은 경기를 보강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수 오차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 여건이 좋아서 초과 세수가 있을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올해처럼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세출을 감액해야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재정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네, 경기 급변동기를 맞아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세수 오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용해인 국회의원은 정부 세수 추계 방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떤 나라도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수 추계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7, 8월에 예산안을 짜면서 함께 편성하는데 이 때문에 하반기 이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계 시점을 움직이기 어렵겠지만 국회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시장별로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는 분, 뭐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법인 쪽을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행동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더 필요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형을 조금 더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기자와 함께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로 전력 수요가 많았지만 전력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이 전력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의 기록적인 장마와 8월 무더위 속에 지난달 7일 오후 5시 전력 수요가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93.6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확보된 전력 공급 능력이 104.3기가와트로 지난해 피크 때보다 4.6기가와트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예비 전력도 10.7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피크 당시 발전원별 기여도를 보면 원전과 태양광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습니다. 다만 태양광은 날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올여름 피크 때는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가 가세해 21기의 원전이 역대 여름철 최대 발전량을 기록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만 태양광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통에는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죠. 먼저 우리가 이제 늘 있는 보아를 기저보아라고 그러는데 하루 24시간 늘 있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기저보아는 원전이 담당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말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뉴욕 유가는 3거래일째 올라 배럴당 91달러를 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정장보다 71센트, 0.78%포인트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종가는 지난 11월 7일 이후 최고치로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3거래일간 상승률은 3.34%에 이릅니다. 브렌트유 11월물 가격도 50센트, 0.5%가량 오른 배럴당 94.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 국내 평균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주요 매출이 전월보다 10%가량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비시카드가 오늘 국내 주요 업종의 매출 증감 동향을 분석한 결과 8월 주요 매출은 전월 대비 10.4%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시카드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단기간 내 급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주유소 방문 시 한 번에 많이 주유하려는 고객 심리가 반영된 거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로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불러 중국이 공개적 도발로 강력 반발하면서 독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독일은 유엔 안보리 확대 추진으로 상임 이사국 후보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여온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해 중국과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최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언급하던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경우 시진핑 주석과 같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어떤 신호가 되겠냐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공개적 도발로 여기면서 중국주의 독일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中方对德方的有关言论强烈不满，坚决反对。德方言论极其荒谬，严重侵犯中方政治尊严。 독일은 지난 7월 중국을 체제 라이벌로 간주하고 교역도 줄이는 대중 전략을 마련한 이후 강경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China has changed
And that's why our policy towards China also needs to change. To us, China is not only a partner, but also more and more competitor and a systemic rival. 독일은 중러 거부권 남용으로 유명무실화된 안보리의 확대 개편에서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제기할 안보리 상임이사국 추가 국가로 독일이 인도, 브라질, 일본과 함께 거명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아침이면 가을이 왔나 싶다가도 한낮에는 여전히 따내진 여름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구름에 잔뜩 가려졌지만 여전히 공기는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벌써 서울 기온은 약 27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뚝 떨어지니까요. 오늘 바깥에 오래 계신다면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오늘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와 울산 30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늦더위는 내일이면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이 모레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1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를 보이는 등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온도 변화가 무척이나 심한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평소보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서 각종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